내가 일하는 놀이공원에 나오는 괴물 중 절반은 정규 직원이 아니야. 먼저 지난 글에 달린 댓글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에 관해 사과할게. 어제는 너무 슬퍼서 내가 댓글을 달았다간 모든 사람이 우울해질 것 같아서 그랬어. 하지만 지금도 썩 좋은 상태라고 말하긴 어렵네. 이 글을 쓰는 지금 데일이 모는 픽업 트럭 보조석에 앉아서 가는 중이야. 벌써 2시간째. 데일은 한마디도 없이 도로만 보면서 운전하는데 운전대를 얼마나 세게 잡는지 주먹이 하얘진 게 보일 정도야. 중간중간에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는데 그 와중에도 욕짓거리는 정확하게 귀에 꽂히는 걸 보니 나머지는 욕설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욕할 기분은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야. 전에 네이선이 내게 말했던 무감각해지고 공허해진다는 느낌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 다행히도 경기 일으키는 건 1시간 전에 다 끝났어. 트럭에 탄 채 의자에 토사물을 안 묻히고 토해내기란 정말 어렵단 말이지. 결국 내가 울렁거릴 때마다 데일이 멈출 수 없으니 대신 내가 창문 밖으로 고개 내미는 걸로 협의했어. 솔직히 말해서 데일이 트럭을 모는 것도 몰랐어. 아니, 데일 같은 사람이 이런 괴물 트럭을 어디에 써? 하지만 그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 아무튼 우리가 지금 왜 여길 달리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우리가 왜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는지 말이야.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내 감정을 죄다 숨기고 싶었어.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밤새 뒤척이느라 생긴 새집도 깔끔하게 빗었어. 눈은 벌겋게 충혈된 데다가 하도 울어서 볼까지 퉁퉁 부었더라. 자는 내내 나도 모르게 울었던 모양이야. 대충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소파에 앉아 아침을 해결했어. 여전히 잠옷에 팬티바람이었지. 한동안 TV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헬스키친 옛 시즌이 재방송하더라고. 전에도 말했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프로그램에서 셰프들이 내내 소리 지르는 걸 봐도 영 힘이 안 나더라. 그걸 보면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 9시쯤 되니까 더는 못 견디겠더라. 바로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어. 이번에 챙긴 내 보호 장비는 로켓이 전부였어. 아직 해가 모든 곳을 드러내지 않은 놀이공원은 그 자체로 참 아름다워. 멈춰버린 대관람차가 대성당처럼 모든 놀이기구를 내려다보는 모습이란. 아침 햇살을 받은 대관람차는 다이아몬드처럼 더 반짝이지. 아름답게 반짝이는 할리우드 구역을 걷다가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니스트의 선율에 잠시 멈춰 감상했어. 호러 구역은 오로지 침묵뿐이었어. 언데드 간호사가 유령의 집 앞에 서서 허공을 응시하는 걸 발견했어. 날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걸 알면서도 손인사를 하게 되더라. 스크래치 씨는 우리 밖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 마치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채기라도 했는지 날 기다린 것 같았어. 그런 스크래치 씨를 꽉 안아줬어. 금속 목줄 아래로 손을 넣어 목을 긁어주고 뿔 사이로 난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줬어. 내게서 우울한 기분을 감지했는지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자 날 달래주기라도 하려는 듯 내게 고개를 기댔어. 착하다. 울음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어.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챙겨줬어. 공원에 오는 길에 양 정강이를 샀거든.
스크래치 씨가 좋아서 고기를 마구 파헤치는 모습을 보니 근무 첫날이 떠올랐어. 다시는 저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 언젠가 내가 손님으로 왔을 때나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땐 지금과 많이 다를 거야. 그 생각에 스크래치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에게 몸을 기댔어. 내 후임은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일 거야. 스크래치 씨의 털에 대고 말했어.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내가 죽어라 패줄 거니까. 호러구역을 뒤로 하고 쌍둥이 협곡 포인트를 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 아름다우면서도 메마른 이곳을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래된 나무 롤러코스터 입구 옆 그늘에서 쉬고 있는 네이선과 역마차를 발견했어. 네이선은 날 보더니 무척 반가워했지만 곧 내가 우는 걸 보더니 표정을 굳혔어. 스크래치 씨와의 이별이 정말 힘들었다면 네이선과의 그것은 훨씬 더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말했죠. 난 결국 여기서 혼자 죽게 될 거라고. 네이선이 흐느끼더니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 보고 싶을 거예요. 정말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다른 직원들한테 챙겨달라고 말하고 갈게요. 그 사람들이랑도 잘 맞을 수 있잖아요. 다들 좋은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네이선을 달래며 말했어. 하지만 나에겐 이미 좋은 친구가 있는걸요. 다른 사람은 싫어요. 네이선이 어린아이처럼 말했어. 이렇게 해고당하는 건 너무 부당해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건 불공평해. 그 말에 네이선을 꼭 안으며 괜찮다고 말했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사람에게 향했어. 서부구역을 지나가면서 지난 3년간 정들었던 곳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 조금씩 뛰자 목에 걸린 목걸이가 이리저리 튀었어. 기분 전환 삼아서 뛰다 보니 결국 목걸이랑 머리카락이 엉켜버리더라. 이번에 처음으로 머리 풀고 나왔는데 그게 엉켜버리네. 엉킨 걸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결과는 무력을 써서 뜯어내는 수준이었어. 나직이 욕을 뱉으며 오늘 하루는 목걸이를 손목에 걸고 다니기로 했어. 전에 동료들과 함께 회의했던 큰 술집에서 느긋하게 여유 부리는 웃는 카우보이를 발견할 수 있었어. 테이블에 다리를 올리고 의자에 등을 기대앉아 있더라. 하지만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리를 내리고 자세를 고쳐 앉았어. 안녕. 계속 울어서 그런지 인사 건네는 내 목소리가 다 갈라져 있더라. 다름이 아니라 이제 못 올 것 같아서 와봤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 그래서 고마워. 전부 다 고마웠어. 그러자 카우보이가 일어났어. 놀랐는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진짜냐고 묻는 몸짓을 보였어. 고개를 끄덕이며 쓴 미소를 올렸어. 어째서인지 카우보이와 헤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가 천천히 다가오는 걸 바라봤어. 카우보이가
천천히 손을 뻗더니 내 얼굴을 어루만졌어. 마치 데일과 사무실에서 처음 술 마시고 뻗었을 때처럼 부드러운 손길. 아직 제 마르지 않은 눈물을 제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줬어. 평소처럼 축축한 손가락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위로가 됐어. 뜨거워진 벌 위로 느껴지는 차가운 손길. 날 진정하게 해줬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고마워. 카우보이를 향해 말했어.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 우리는 그렇게 시선을 떼지 않고 서 있었어. 잠시 후 조심스럽게 내 손으로 얼굴에 닿아있는 그의 손을 뗐어. 그게 내 왼손이라는 건 전혀 깨닫지 못했어. 카우보이가 손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보더니 자신에게 닿기 전에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 카우보이의 행동을 이해하기까지 딱 3초. 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아직 혼란스러운 그의 눈동자가 보였어. 너무 놀랐어. 그 순간 카우보이가 있는 힘껏 나를 밀쳐내는 바람에 뒤로 비틀대며 밀려났어. 예상 못한 행동에 무방비 상태로 당해버렸어. 뒤통수가 벽에 강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 카우보이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내게 돌진하더니 한 손으로 내 왼쪽 팔을, 다른 한 손으로 내 목을 잡았어. 나를 벽에 밀어붙일수록 그의 손가락이 내 목을 더 옥죄어 왔어. 숨이 안 쉬어졌어. 입을 크게 벌리자 카우보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그의 입술과 내 입술이 맞닿았어. 역겨움에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 카우보이의 축축한 혀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숨죽인 비명을 질렀어. 눈앞이 흐려졌지만 카우보이가 헛구역질하는 소리는 생생하게 들렸어. 내 혀에 그의 걸쭉한 검은 침이 닿고 나서야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달았어. 몸부림치면서 그의 손을 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날 잡은 손길이 더 굳건해졌어. 카우보이는 너무 강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던 거야. 잡히지 않은 손으로 그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가 내 목을 쥔 손에 힘을 주는 바람에 다시 숨이 막혔어. 카우보이가 목을 강하게 조르더니 발버둥치지 못하게 내게 몸을 밀착했어. 발도 써봤어. 무릎으로 그의 중심부를 쳐댔지. 하지만 카우보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역겹고 악취나는 침을 내게 밀어넣었어. 그때 내게도 역겨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턱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 그의 혀를 깨물었어. 그러자 카우보이의 막힌 입에서 고통에 찬 울음이 나오더니 바로 뒤로 물러났어. 하지만 내가 안에 든 것을 뱉어내기도 전에 손으로 내 입을 막아버렸어. 딱 봐도 엄청나게 아픈 것 같은데 내 입과 팔을 잡은 손은 죽어도 안 놓더라. 그가 내 입을 막고 턱을 세우면서 낮게 위협적인 소리를 냈어. 가늘게 뜬 그의 눈동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 카우보이 입에서 말이라는 게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그가 뭘 원하는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었어.
단단한 소나기 아래에서 고개를 저으며 강제로 막혀버린 입술 사이로 울음을 내보았어. 순간 카우보이가 능글맞게 입꼬리를 말더니 손가락 2개로 내 코를 막아버렸어. 이제 진짜 숨을 쉴 수 없게 된 거야. 심장이 요동쳤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어. 숨을 쉬어야 해. 산소가 필요해. 욕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었지만 차마 형연할 수 없는 그 침을 머금고 있던 난 눈을 꽉 감고 삼켰어. 내가 그것을 삼키자마자 카우보이가 날 놔줬어. 난 숨을 헐떡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 눈앞은 흐리지, 머리는 빙빙 돌지, 목구멍은 타는 것 같아서 미치겠더라. 일어나려고 했지만 시도하는 순간 카우보이의 신발이 내 어깨를 눌러 찍었어. 카우보이가 웃고 있었어. 3년간 보지 못했던 아주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걸려 있었어. 그가 발에 무게를 실어 날 다시 바닥으로 넘어뜨렸어. 손목에 걸린 로켓으로 그를 건드리려고 했지만 왼팔을 올리는 순간 그가 마구잡이로 내 손을 짓밟았어. 연한 팔뚝살을 뒤꿈치로 찍는 바람에 너무 아파서 흐느끼며 포기했다는 의미로 고개를 바닥에 떨궜어. 워린! 웬 목소리에 카우보이가 물러나자 팔에서 느껴지던 신발 무게가 사라졌어. 겨우 현관으로 고개를 돌리자 데일이 보였어. 그의 손에 들린 총이 정확히 괴물을 겨냥했어. 워린, 당장 리아에게서 떨어져. 당장. 데일이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어. 그러자 카우보이가 물러났어. 긴장한 데일이 자신의 금발을 넘기며 말했어. 리아, 이쪽으로 와요. 그는 내게 말하면서도 카우보이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 그 말에 천천히 일어났어. 다리가 젤리처럼 흐물흐물하는 게 느껴지더라. 비틀대며 데일에게 다가가 넘어지지 않게 그의 팔을 잡았어. 우리를 바라보는 웃는 카우보이의 눈에 증오가 서려 있었어. 믿을 수 없어서 입을 쩍 벌리고 데일을 바라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니. 데일이 위협적인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저었어. 젠장. 그가 나직이 욕하는 게 들리더니 곧 방아쇠를 당겼어. 그렇게 카우보이를 향해 4번 발포한 다음 나를 잡고 밖으로 밀어냈어. 달려요. 도망쳐. 무지막지한 목소리로 외치던 그가 비틀대는 나를 보더니 내 허리를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 달리기보다는 엉망으로 비틀댄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직원용 출입구까지 도망쳤어. 권총. 리아, 내가 준 권총은요? 데일이 말했어. 집에 있어요. 제기를. 그것부터 챙겨야 해요. 일단 거리를 충분히 벌리는 대로 다 설명해 줄게요. 갑시다, 어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데일이 직원용 주차장에 주차된 작은 차에 나를 밀어넣었어. 우리 집 앞에 멈춰선 데일이 중요한 물건과 권총,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만 챙겨서 나오라고 했어. 내가 물건을 챙겨서 나오자 데일이 바로 자기 집으로 출발했고 그의 집에서 차를 바꿔 탔어.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데일의 검은색 픽업 트럭을 타고 달리는 중이지. 옷가지와 권총을 넣은 가방과 채찍은 내 다리 사이에 얌전히 놓여있어.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것도 그만뒀어. 물어볼 때마다 아직 더 가야 한다고 대답한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거든. 곧 휴게소에 들릴 거래. 데일이 벌써 몇 시간째 운전만 했거든. 슬슬 피곤하겠지. 내가 대신 운전해주고 싶지만 어디로 가는지 말을 안 해줘서 말이야.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아직도 입에서 그 역겨운 침맛이 느껴져. 네이서는 대체 어떻게 이걸 마신 걸까? 아무리 콜라랑 섞었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 멍하고 혼란스럽다. 혹시 내 얼굴이 바뀌지 않을까 걱정돼서 틈만 나면 백미러로 확인하지만 아직 다 정상인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어. 데일이 다시 말을 꺼낼 때 이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언제 변하기 시작할지 궁금하네. 내가 일하는 놀이공원에 나오는 괴물 중 절반은 연기자가 아니야. 공식적으로 해고되긴 했지만 지난 24시간을 매니저 데일과 함께 보냈으니 해고됐다 한들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 데일은 밤낮 없이 달렸어. 겨우 휴게소에 한번 멈췄을 때 데일이 커피 사러 가면서 나한테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의 말대로 했어. 보조석 좌석은 이미 다 뭉개져서 부드러웠고 너무 오래 앉아있던 터라 엉덩이가 너무 아팠어. 차와 물할 일체가 되는 기분이더라니까. 다시 한번 백미러를 봤어. 머리카락은 온통 떡지고 눈은 충혈됐더라. 놀이공원에서 도망친 이후부터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 오해는 하지 마.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냥 내가 아닌 것 같았거든. 내가 나로부터 분리된 기분이었어. 데일은 자꾸 거울 보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주 본다고 위험한 건 아닌데 혼자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거였어. 그 말을 들어도 흘금흘금 보게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더라. 거울을 볼 때마다 이질적인 무언가를 찾아내진 않을까, 내 모습이 바뀐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거울 속에 있는 건 나 자신이었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신이 안 서더라. 잠시 후 돌아온 데일의 손에는 본인이 마실 대용량 커피와 나를 위한 컵케이크가 들려있었어. 그가 케이크를 주면서 내 어깨를 꽉 잡더니 어색하게나마 달래주려고 시도했어. 당 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데일의 목소리가 한껏 부드러웠어. 난 슬플 때 먹거든요. 건강에는 안 좋은 버릇이지만 잠시나마 해소가 되더라고요. 먹다가 흘리면 어떡해요? 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 괜찮아요. 마음껏 흘려도 돼요. 토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아무튼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가 말끝을 흐렸어. 그러더니 커피 한 모금을 마셨어. 조심스럽게 컵케이크 포장을 뜯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
부드럽고 달콤하더라. 속에 분홍색 딸기 크림이 채워져 있고 위에는 초콜릿이 있는 케이크였어. 두 개의 달콤한 맛이 내 혀를 감싸자 어린애 역겨운 침맛이 사라졌어. 고마워요. 데일에게 속삭이듯 말한 내 목소리가 여전히 갈라져 나왔어. 다시 한 입, 또 한 입 먹던 난 그새 몽땅 해치워버렸어. 데일이 운전석에서 말없이 날 지켜봤어. 그의 눈은 읽기 어려웠지만 그 어딘가에 진정한 슬픔이 느껴졌어. 조금이라도 자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데일, 제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말해줘요. 아니면 목적지라도? 아니, 아무 거라도 좀 말해주세요. 그러자 데일이 작게 한숨 쉬더니 의자를 뒤로 젖혔어. 들어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말하는 게 좋겠네요. 어떤 것 같아요? 처음이요? 내가 물었어. 데일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 가장 처음 일어났던 일이요. 애초에 놀이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요. 그거부터 들을래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우리만큼 부드럽고 다정했어. 최근 며칠간 데일이 친근하게 굴었다곤 하지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건 못 봤거든. 꼭 아버지가 겁먹은 딸을 달래주는 말투였어. 네, 좋아요. 알았어요. 그럼 그냥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요. 나도 그렇게 전해 들었으니까. 내 부모님은 내가 살아갈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길 바라는 분들이었어요. 내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밤마다 부모님은 우리를 재우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가 우리 뇌리에 깊게 박혔으며 점차 우리를 형성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맞닥뜨려야 할 것을 경계하게 했죠. 1800년대 말, 내 선조는 한 곳의 정착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출신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각지에서 몰려들었죠. 누군가는 텍사스, 누군가는 북쪽에서 왔어요. 하지만 다들 돈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었기에 머나먼 핏줄이라도 강하게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니 명예롭다고 할 순 없지만 그 당시엔 다들 굶주렸으니까요. 그들은 합심하면 모든 일궈내리라고 믿었어요. 브랜드 개념이었겠죠. 그들이 뭘 염두에 뒀는진 사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모두를 모았고 모두가 한데 모이자 그들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찾아낸 거대한 공터에 털을 잡은 것이었죠. 그리고 살 집을 직접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장래가 밝아 보였죠. 하지만 숲 가까이에 마을이 여럿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터전을 축제 공간으로 만들 생각을 떠올린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벌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그들이 오기 전까지 산에 아무도 살지 않았기에 산 소유주가 없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랬어요. 하지만 진실은 서류와 달랐습니다. 시작은 젊은 임산부 페이스였어요.
부족의 일원인 남편을 따라 함께 이주한 그녀는 결국 유산하고 말았어요. 첫 번째 나무가 쓰러지던 날, 그녀에게 진통이 찾아왔어요. 예정일보다 너무 빨랐죠. 그녀는 장장 이틀간 고통에 울부짖으며 침대를 떠나지 못했고, 그 사이 남자들은 계속해서 발목을 이어갔습니다. 페이스의 아이는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당연히 선조들은 처음에 그 연결고리를 바로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저 신나서 발목할 뿐이었죠. 페이스가 유산하고 일주일 후, 한 집의 아들이었던 6살 배기 로렌스가 침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실종된 아이는 밀리라는 소녀였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밀리는 실종 당시 고작 5살이었지만 30대 초반인 이복 오빠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콜트였는데 지금쯤 당신도 눈치챘겠지만 그는 언청이었어요. 콜트 성격에 여동생이 사라졌으니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순 없었을 겁니다. 콜트 역시 텍사스에서 흘러들어온 전형적인 카우보이였어요. 항상 매너니 에티켓이니 엄청나게 따지는 진정한 신사였죠. 사라진 여동생을 홀로 둘 수 없었던 그는 동생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를 만류했어요. 로렌스가 실종됐을 당시 이미 숲속은 물론이고 인근 마을까지 샅샅이 뒤졌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콜트의 귀에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숲으로 사라진 그는 며칠이고 돌아오지 않았죠. 숲을 헤매던 콜트가 마침내 포기하려는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멍이었습니다. 낡아서 쓰러져 버린 나무 바로 옆 바닥에 구멍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쓰러진 나무에는 거적대기를 걸친 남자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품에 잠든 소녀가 보였어요. 콜트는 즉시 그 소녀를 알아보았어요. 자신의 동생 밀리였기 때문이죠. 그는 단숨에 권총을 꺼내 들고 남자를 겨냥하며 아이를 놔달라고 소리질렀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콜트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든다는 걸 느낀 콜트는 대답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남자에게 다가가서 당장 동생을 넘겨주지 않으면 쏘겠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검은색 치열을 드러내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잠깐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콜트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총기류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탄약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그는 스스로 탄약을 제작하곤 했습니다. 수제 탄약은 멀리 쏠 수 없었어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총알이었지만 콜트는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죠. 알겠지만 새로 제작한 겁니다. 녹슨 못 따위를 녹여서 만들었다는데 그것까진 모르겠군요. 아무튼 그 당시 콜트의 권총에 총 5발이 장전되어 있었는데 그중 2은 정상이었고 셋은 그가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나무에 앉아있던 남자가 밀리를 바닥에 눕혔어요. 밀리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죠. 밀리를 놓은 남자가 천천히 콜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콜트가 그를 향해 총을 쐈어요. 먼저 쏜 두 발이 그의 복부로 날아갔습니다. 남자가 고통스러운 듯 잠시 멈췄지만 놀랍게도 다시 몸을 세우고 콜트에게 다가갔죠. 그의 살에 탄환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콜트는 남은 세 발마저 쏠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가 가까이 다가온 터라 수제총을 사정거리에 들어오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콜트의 총알이 남자의 가슴팍에 3번 꽂혔고 이번에는 남자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남자가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하는 사이 콜트는 동생을 챙겨 재빨리 집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해가 저문과 동시에 수목 경계선에서 이상한 괴물이 떼거리로 나타났어요. 그것들은 집을 에워싸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물론 밀리를 구출해온 콜트가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들이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아까 밀리를 안고 있던 검은 이빨의 남자만이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그의 가슴팍엔 여전히 3개의 총상이 남아있지만 그는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자 입에서 검은색 침이 흘러내렸죠.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콜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터전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너희의 자손을 데려간 것이다. 하지만 그 자손을 다시 돌려주겠다. 우리 땅을 재건하는데 도와주도록 하겠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들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콜트는 그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특히 모호하고 방대한 의미를 지닌 조건이었기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검은 이빨의 남자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서로의 조건을 더 걸고 난 후였습니다. 이제 그들 대부분이 누군지 대충 감이 오죠? 괴물들은 선조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산이 얼마나 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상의 괴물을 셋만 남겨두고 그들의 왕국이 있는 지하세계로 옮겨가겠다고 했죠. 그곳은 콜트가 처음 검은 이빨의 남자를 발견한 장소에 있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은 3 괴물이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힘을 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은 불특정한 성질을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축제 공간을 개선하는 것 또한 희생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항이었지만 콜트가 그들이 지키도록 만든 마지막 맹세가 남아있었죠. 콜트는 협상할 때 그들이 아주 모호한 말과 세심한 단어 선택으로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괴물과 직접 대화하면 위험하리라고 생각했던 콜트는 아예 그들과 대화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었던 것이죠. 콜트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지상에 대기하는 그 셋에 국한된 것이지만요. 검은 이빨의 사내는 자신을 워린이라고 소개했고 다른 둘은 멀베리와 모스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멀베리는 눈깔사탕 요정이고 모스는 마임이라고 하죠.
아마 선조들은 그 계약이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이 성사된 직후 워린이 콜트의 목을 부러뜨리고 그의 몸을 취했거든요. 하지만 워린이 콜트의 신체 중 유일하게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흰 치아와 투명한 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신도 그 침의 사용법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가슴에 입은 총상 3곳 역시 그대로 남았습니다. 데일이 부드러운 한숨으로 그의 이야기를 끝내고 내가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 완전히 꿈나라 이야기네요. 난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괴물의 도움으로 공터가 축제터로 만들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놀이공원이 된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아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그들의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부가적으로 뭘 더 설치하거나 손보긴 했지만 놀이공원의 토대를 쌓은 건 괴물들이에요.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보진 말아요. 나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튼 괴물들은 이름과 말하는 능력을 잃었지만 인간 역시 부를 축적한 만큼 자유를 잃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뭐라도 상관없어요. 만약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데일이 말을 멈추다 다 들릴 정도로 침을 꿀꺽 삼키더니 말을 마무리했어. 그들은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까지 다 찢어 밝을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어. 그치만 데일은 말을 이어갔어. 워린, 멀베리와 모스는 계약을 이어가기 위해 지상에 남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워린만 이 모든 걸 진지하게 여겨요. 그가 모든 희생양을 정하죠. 멀베리는 갑자기 춤에 관심이 생겨서 온종일 춤만 추고 모스는 이제 개뿔도 신경 안 쓰게 됐어요. 동물에 가까워졌달까요? 그럼 그들이 요정이에요? 그게 참... 그래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책에서 볼 법한 요정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장난을 좋아하고 특정한 규칙을 따르며 대부분 같은 물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게다가 모습도 바꿀 수 있죠. 밀리는 10대의 질병으로 사망했고 그 외관을 멀베리가 차지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습을 바꿀 대상이 죽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 말고도 누가 봐도 전통적인 민화에서 나오는 존재랑 거리가 먼 괴물도 있죠. 내 일가와 나는 야생의 괴물이라고 불러요. 야생의 괴물이요? 네, 지하에 사는 놈들까지 통틀어서요. 머리가 핑핑 돌았어. 아직도 물어볼 게 산더미 같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데일이 다시 말을 시작했어. 하지만 지금은 워린에게 집중해야 해요. 그는 공원의 수호자이자 계약 집행자예요. 그가 상부의 일원이라고까지 말하진 않겠지만 워린은 지하의 존재와 소통할 수 있어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결정할 수 있지만 가끔은 내게 그들의 말이 들려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진절머리 나는지 몰라요.
할로윈에 기이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워린이에요. 자신의 담당자를 공개적으로 춤추게 해서 망신시킨다던가 그 작업을 이용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는 데 쓰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을 괴물로 만들려는 작자가 바로 워린이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엉망진창으로 들린다면 미안해요. 어차피 계약서 관련 내용은 당신이 신경 쓸 부분도 아닌데 내가 깨버렸거든요. 내가 워린의 희생양을 방해한 겁니다. 혀끝을 맴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듣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르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왜 나예요? 워린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자 데일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 지난 할로윈에 당신을 점 찍었다고 알려줬어요. 하지만 까놓고 말하자면 당신이 우리 놀이공원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망한 거예요. 네이선도 그랬어요. 물론 워린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시킨 거지만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어느 날 아침에 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책상에 네이선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곤 한동안 그것만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죠. 뭐 때문에 왔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냥 사진 속 네이선을 가리키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부로 워린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앗아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워린을 죽여요? 그러자 데일이 웃었어. 당신의 열정을 높이 사지만 방법을 모르네요. 그래서 지금 당신을 내 가족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면 뭐라도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궁창에서 탈출해야죠. 계약서는 이미 끝났고 그 말은 워린이 알죠? 그냥 사람들에게 위험이라도 닥치면 어쩔까 싶어 걱정이 태산이네요. 아직도 질문이 많았지만 오늘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했어. 의자에 몸을 말고 눈을 감았어. 빠르게 굴러가는 트럭에서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어. 정말 이상해. 온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지쳐.